이 아이에게 1,000억을 지원해 주세요. 로비에 있던 직원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회장님, 저 꼬마 아이에게 1,000억이요? 박 전무가 놀란 듯 화를 내며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 로비의 분위기는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오히려 확신에 찬 눈빛으로 아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10살짜리 아이 눈은 이상할 정도로 맑았습니다. 마치 어른들만 모르는 어떤 진실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요. 직원들의 시선도 꼬마 아이로 모였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저 아이가 대체 누구길래? 그리고 그 아이가 로비에서 던진 한마디가 오늘 이 회사의 주인이 바뀔 뻔한 계약을 멈춰 세웠습니다. 며칠 뒤 박 전무는 체포되어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김 회장은 왜 그 꼬마 아이에게 돈을 지원해 주었을까요? 또 박 전무는 왜 감옥에 가게 되었을까요? 그 장면을 저는 바로 옆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 주인이 바뀔 뻔한 계약의 서류를 마지막까지 들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저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계약이 통과되면 가장 먼저 사라질 사람이 다름 아닌 저라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최정호, 올해 52입니다. 회사에서는 계약 관리팀 과장으로 18년을 버텼고, 집에서는 대학 등록금과 병원비 사이에서 늘 쪼그라드는 가장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살아남는 법을 너무 늦게 배운 사람이라 뒤늦게라도 배운 걸 끝까지 지키며 살았습니다. 서류는 거짓말을 못한다. 그 원칙 하나로요. 그런데 그 원칙이 박 전무에게는 눈엣 가시였습니다. 박 전무는 회장님 다음으로 실세였고 사람을 쓰는 방식이 단순했습니다. 말 잘 듣는 사람을 옆에 두고 말이 길어지는 사람은 자리에서 밀어냈습니다. 특히 서류로 질문하는 사람을 싫어했습니다. 회의에서 숫자 하나, 조항 하나를 짚기 시작하면 그는 늘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웃는 얼굴인데 눈동자만 차갑게 굳는 표정. 저는 그 표정을 볼 때마다 목 뒤가 서늘해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 표정이 나온 다음에는 꼭 누군가가 사라졌거든요. 프로젝트에서 빠지거나 지방 발령이 나거나 조용히 퇴사 처리되거나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웃었습니다. 회사는 그렇게 굴러갔습니다. 저는 운이 나쁘게도 그 표정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작은 2달 전이었습니다. 회사가 대형 투자 유치를 추진한다는 소문이 돌았고 전사 분위기는 들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늘 그렇습니다. 큰 계약이 들어오면 내 월급도 같이 오를 거라고 착각하죠. 하지만 계약 관리팀은 들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잔치상 뒤에서 칼을 숨겨야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조항 하나가 틀리면 회사가 통째로 넘어가는 경우를 저는 문서로만 3번 봤습니다. 뉴스에 나오지 않는 방식으로요. 그날도 저는 서류 더미 속에서 작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아주 사소한 문장 하나, 평소에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한 줄이 회사의 심장을 남에게 맡기는 문장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했고 그 순간부터 제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제게 말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자리에 불러주지 않았고 회의에 들어가면 다들 눈을 피했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걱정하는 척하며 조용히 말해줬습니다. 과장님, 요즘 그건 건드리지 마세요. 그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건드리면 안 되는 건이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제가 야근을 하고 나오는데 제자리 서랍이 미세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서랍을 잠그고 다녔습니다. 자물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들 비슷한 서랍을 쓰지만 저는 제 습관을 믿었습니다. 그날도 분명히 닫아놨는데 서랍이 아주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손을 댔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서랍 안의 파일 순서만 조용히 살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했습니다. 하지만 정렬된 척이었습니다. 읽어본 사람만이 아는 손끝에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고. 누군가가 회사의 문을 안에서 열고 있다고. 그런데도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단 하나, 김 회장님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원래 현장에 잘 내려오지 않는 분이었지만 이상하게 그 계약만큼은 직접 챙겼습니다. 그리고 박 전무와 회장님의 시선이 엇갈릴 때마다 저는 그 사이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회사 안에서 가장 무서운 건 외부 경쟁사가 아니라 내부에서 방향이 갈리는 순간이니까요. 바로 오늘 그 모든 긴장이 로비로 쏟아져 나온 겁니다. 기자들, 임원들, 투자사 관계자들, 그리고 로비 한가운데 서 있던 10살짜리 아이. 모두가 이유를 모르는데 회장님만 알고 있는 얼굴. 박 전무만이 과하게 흥분하는 이유. 그리고 그 아이가 입을 열자마자 멈춰 선 계약.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 아이는 우연히 들어온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1,000억을 지원한다는 말은 단순한 선행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가 로비에서 던진 한마디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한마디가 왜 박 전무의 숨통을 조이기 시작했는지. 저는 그날 제 손에 들린 서류 한 장에서 먼저 봤습니다. 다음 순간 박 전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봤지. 그리고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제 제 차례가 시작됐다는 걸요. 박 전무의 눈빛이 제 얼굴을 훑는 그 짧은 순간 로비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1,000억이라는 숫자에만 취해 있었지만 저는 그 숫자보다 더 무서운 걸 봤습니다. 박 전무가 잠깐 웃었거든요. 소리를 내서 웃은 게 아니라 입꼬리만 아주 얇게 올라갔습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의 웃음. 그리고 그 확신은 보통 남의 목줄을 쥐고 있을 때 나옵니다. 저는 그날 로비에 서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거기 서 있는 것 자체가 박 전무에게는 불편한 증거였으니까요. 계약 관리팀 과장 주재에 회장님과 투자사, 기자들이 모인 그 자리 한복판에 서 있다. 원래대로라면 저는 멀리 떨어진 회의실 복도에서 서류나 들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로비에 서 있게 된 건 박 전무가 시킨 일이었습니다. 최 과장, 내가 들고 와. 내가 제일 꼼꼼하잖아. 칭찬처럼 들리지만 그 말은 사실 내가 들고 와서 내 손으로 넘겨라라는 뜻이었습니다. 책임을 씌우려는 사람들은 늘 마지막 순간에 서류를 들게 합니다. 손에 들려야 죄를 뒤집어 씌우기 쉽거든요. 제가 그걸 모를 정도로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류 봉투 안쪽에 아주 얇은 종이를 한 장 더 끼워 넣어두었습니다. 내가 본 이상 조항과 수정 전후 문장을 기록한 메모였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게, 그러나 필요하면 바로 꺼낼 수 있게. 회사에서 오래 버티면 생깁니다. 이런 더러운 습관이요. 로비에서 그 소란이 끝난 뒤 박 전무는 저를 바로 불러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지기 전에 딱 그 타이밍에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최 과장, 잠깐. 대사 한 줄이 길어지면 늘어진다고 했지만 이 말은 남겨야 합니다. 제 인생이 그 한 단어로 갈라졌으니까요. 저는 서류 봉투를 더 꼭 쥐었습니다. 박 전무는 제 손에 든 봉투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좋아, 내가 들고 있지? 라고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오늘 일정 다 틀어졌지?
내 서명식이 보류된 것 같습니다. 보류? 하. 박 전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꼬마 때문에?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박 전무는 아이의 정체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알고 있었고, 그래서 더 화가 난 겁니다. 모르는 사람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비웃죠. 하지만 박 전무는 비웃지 못했습니다. 그건 두려움이 섞인 분노였습니다. 박 전무는 주변을 한번 훑더니 제게 아주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로비 한복판인데도 사람들 시선이 분산된 틈을 정확히 노렸습니다. 그리고 제 귀에만 들리게 말했습니다. 최 과장, 서류, 아무 말도 하지 마. 전무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듣게 말했잖아. 오늘 있었던 일 회장님이 왜 저러는지, 꼬마가 뭐라 했는지 내 입에서 단 한 글자라도 밖으로 새면. 그가 말을 멈추고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입꼬리가 아니라 눈이 웃었습니다. 그게 더 끔찍했습니다. 너부터 끝이야. 저는 그 자리에서 몸이 굳었습니다. 박 전무는 제게 협박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고를 한 겁니다. 협박은 상대가 선택할 수 있을 때 하는 말입니다. 예고는 선택지를 없앨 때 합니다. 그날 퇴근길, 저는 집으로 바로 가지 못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차에 앉아 한참을 핸들을 쥐고만 있었습니다. 앞유리에 로비의 장면이 계속 겹쳐 보였어요. 회장님의 확신, 아이의 맑은 눈, 박 전무의 분노. 그 셋이 동시에 나오는 장면은 하나의 결론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박 전무는 이미 뭔가를 저질렀다. 그리고 그걸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변수로 그 아이가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회장님이 1,000억을 지원한다고 한 건 단순히 아이가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회장님은 그 아이가 지금 당장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돈은 지원이 아니라 보호이자 선물, 그리고 대가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착한 돈만 굴러가지 않으니까요. 집에 도착하니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아내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묻지도 않고 밥을 덮이려 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물만 마실게. 아내가 이상한 눈으로 보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회사에서 또 무슨 일 있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하면 아내가 먼저 무너질 걸 알았거든요. 그 대신 저는 방으로 들어가 옷장 깊숙한 곳에 봉투를 숨겼습니다. 서류는 회사에 반납했지만 제가 끼워 넣었던 메모만은 빼서 따로 보관했습니다. 그 메모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계약서 17조 사망. 경영권 위임이라는 단어가 임시로 바뀌어 있던 흔적. 그 한 단어 차이로 회사가 넘어갈 수도 있던 조항. 그리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 삶이 회사와 함께 사라질 수 있다는 공포를 현실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공포는 다음 날 아침에 왔습니다. 출근하자마자 팀장에게 호출을 받았고 회의실 문을 열자 낯선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법무팀도 아니고 감사팀도 아니고 더 무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박 전무 라인에서만 움직이는 특별감사라는 이름의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웃으며 자리를 권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제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최 과장님, 어제 계약 관련 자료에 접근하신 기록이 있는데요. 그 종이에는 제가 열람한 파일 로그가 빼곡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마치 결론처럼 적혀 있었습니다. 기밀 자료 무단 열람 가능성.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박 전무가 저를 범인으로 만들 준비를 시작했다는 걸요. 그리고 그게 성공하면 박 전무는 더 이상 저를 협박할 필요가 없습니다. 협박 대신 처벌이 오겠죠. 회사 안에서 조용히 끝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사회적으로도 끝납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로비에서 회장님이 1,000억을 말한 그날 이후 회사가 마치 두 개로 갈라진 느낌이었거든요. 위에서는 조용히 무언가 움직이고 있고 아래에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 소문만 커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꼬마한테 돈 준대. 박 전무가 화를 냈대. 계약이 멈췄대.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 계약이 멈춘 건 아이의 말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의 말이 증거가 되는 순간이 곧 온다는 것. 그리고 그 증거가 터지는 순간 제 인생도 같이 공개 재판대에 올라간다는 것. 저는 감사팀 앞에서 침을 삼키며 그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딱 한 가지를 되뇌었습니다. 박 전무가 감옥에 간 이유 그건 아직 시작도 안 했다. 회장님이 아이에게 1,000억을 주는 이유 그건 지금부터가 진짜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그 아이를 직접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아이가 로비에서 던진 한마디가 도대체 어디까지 보고 나온 말인지, 그리고 그 말이 왜 하필 오늘 나왔는지 제가 알아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특별감사실에서 나온 뒤 저는 회사 복도를 똑바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 조명이 유난히 밝게 느껴졌고 지나가는 직원들의 시선이 전부 제 등 뒤에 꽂히는 것 같았어요. 누가 저를 쳐다본 것도 아닌데 제 머릿속은 이미 범인이라는 단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가능성이라는 말은 곧 결론이었습니다. 기밀자료 무단 열람 가능성. 그 한 줄이 붙으면 그 다음은 해고가 아니라 사법 처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저는 잘 알았습니다. 그날 점심시간 팀장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회의실로 다시 오라는 말. 저는 이미 예감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팀장과 인사팀 과장, 그리고 특별감사팀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 제 앞에 놓였고 거기엔 직무배제라는 단어가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회사가 저를 보호할 생각이 없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누군가가 제게 씌울 프레임이 이미 완성됐고 회사는 그 프레임을 깨뜨리기보다 정리를 택한 겁니다. 저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목소리를 높이면 불복종이 되고 불복종은 더러운 이유가 됩니다. 저는 조용히 종이를 들여다보며 머릿속으로 하나만 계산했습니다. 박 전무는 왜 이렇게 서둘러 저를 치우려 하는가? 로비에서 아이가 나타난 직후부터 모든 속도가 달라졌습니다. 보통 내부 징계는 시간을 끕니다. 증거를 맞추고 여론을 만들고 책임을 분산시키죠. 그런데 이번엔 너무 빠르다. 너무 정확하다. 마치 누군가가 오늘 안에 제 입을 막아야 한다는 듯이. 저는 회사 밖으로 밀려나듯 나왔습니다. 출입증을 반납하라는 말이 나올까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다행히 그날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조사 기간 동안 사무실 출입 자제라는 말만 남겼죠. 그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너는 이미 안쪽 사람이 아니다라는 선언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핸드폰을 붙잡고 계속 같은 장면만 돌려봤습니다. 로비, 회장님, 박 전무, 그리고 그 10살짜리 아이. 사람들은 1,000억이라는 숫자만 떠들지만 저는 그날 가장 이상했던 걸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 회장님의 태도였습니다. 회장님은 그 아이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낯선 꼬마에게 거액을 던지는 게 아니라 이미 정해진 결정을 발표하는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그 아이가 회장님에게 어떤 확신을 이미 준 적이 있는 것처럼요. 제가 그 아이를 찾아야 한다고 결심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제 편은 아무도 없습니다. 법무팀도 인사팀도 심지어 팀장도요. 그런데 로비에서 단 한마디로 박 전무의 표정을 깨뜨린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박 전무가 가장 숨기고 싶은 무언가를 정확히 찔렀습니다.
그게 능력이든 우연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결과였으니까요. 박 전무가 겁을 먹었다는 것. 그리고 그 겁 때문에 제 입부터 막으려 든다는 것. 저는 먼저 로비 CCTV 동선을 떠올렸습니다. 아이는 어디서 들어왔을까? 기자가 데려온 것도 아니고 투자사 사람이 데려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 아이가 대체 누구냐 하고 수군거릴 때 저는 누군가의 손목에 달린 출입 스티커를 봤습니다. 경비 쪽에서 쓰는 임시 스티커였습니다. 그 아이는 손님이 아니라 내부를 알고 들어온 사람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날 야간에 근무하는 경비 반장에게 조심스럽게 연락했습니다. 그 반장은 예전에 제가 법무 자료 전달할 때 몇 번 도움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직접 묻지 않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던졌습니다. 오늘 로비 소란 때 아이가 누구인지 아느냐고. 반장은 한참 뜸을 들이다가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애 우리 쪽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여기서 일했거든요. 그 말에 제 숨이 멎었습니다. 아버지가 일했다는 표현은 지금은 없다는 뜻입니다. 퇴사했거나 잘렸거나 더 안 좋은 사정이 있거나 저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기록이 남고 기록은 박 전무 쪽으로 흘러갈 수 있으니까요. 대신 저는 그날 저녁 로비 근처 편의점에서 경비원들이 들고 다니는 배달용 도시락 가방을 떠올렸습니다. 아이가 들고 있던 보자기. 그 아이는 누군가에게 도시락을 전하러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찾는 방향이 잡혔습니다. 아이는 우연히 회사를 구경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생계의 동선으로 로비에 들어온 아이였습니다. 그 말은 곧 아이의 세계가 화려한 강남이 아니라 어딘가의 좁은 골목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차를 몰고 회사 주변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비원 휴게실이 있는 출입구 쪽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누군가가 퇴근하며 흘린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 집 달동네 쪽이래. 정확한 주소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저는 그 단어 하나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박 전무가 감옥에 간 이유를 알기 위해, 김 회장님이 1,000억을 지원한 진짜 이유를 알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살아남기 위해서 저는 그 아이를 만나야 했습니다. 내일 새벽 저는 달동네로 갑니다. 그 아이가 어떤 얼굴로 세상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왜 하필 박 전무 앞에서만 그 한마디가 나왔는지, 그 답이 제 목숨줄이 될 것 같았습니다. 새벽 5시, 아직 해가 제대로 뜨지도 않은 시간에 저는 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직무배제라는 말로 저를 밖으로 밀어냈지만 사실 그건 바깥이 아니라 벼랑 끝이었습니다. 조사라는 이름에 덫에 걸리면 제 인생은 회사에서 잘리는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용은 무너지고 가족은 같이 무너지고 저는 기밀을 빼돌린 사람으로 평생 찍힙니다. 박 전무가 노리는 건 늘 그 정도였습니다. 사람 하나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 달동네 입구에 도착했을 때 차는 더 이상 올라가지도 못했습니다. 도로는 좁아지고 경사는 가팔라지고 골목은 사람 한 명 겨우 지나갈 정도로 갈라졌습니다. 저는 차를 세우고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숨이 차오르는 건 계단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제가 살던 세상과 너무 달랐고 그 다름이 오히려 제 양심을 후벼 팠습니다. 회사 로비의 대리석 바닥과 샹들리에가 이곳의 낡은 난간, 기울어진 지붕과 한 프레임 안에 겹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몇 집을 지나자 밥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찌개 같은 배고픈 사람에게는 더 잔인한 냄새. 작은 단칸방 앞에 낡은 평상이 있었고 그 위에 아침상을 차리는 손길이 보였습니다. 저는 멀리서 멈춰 섰습니다. 괜히 제가 가까이 가면
그들의 아침 공기가 더럽혀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이가 먼저 제 쪽을 봤습니다. 10살짜리 아이. 로비에서 봤던 그 맑은 눈. 그 눈은 이상하게도 놀람이 아니라 기다림에 가까웠습니다. 마치 제가 올 걸 알고 있었다는 듯이요. 저는 그 순간 오싹했습니다. 사람은 낯선 곳에서 낯선 시선을 받으면 본능적으로 스스로를 숨깁니다. 하지만 저는 숨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는 저를 한 번 보고 제 얼굴을 끝까지 훑었습니다. 이마에서 눈, 눈에서 코, 코에서 입으로. 로비에서 리처드 회장을 바라보던 그 시선과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아이 옆에 서 있던 중년 남자가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바싹 말라 있었고 손마디는 거칠었습니다. 저 손은 분명히 회사에서 일했던 손이었습니다. 기계를 만졌거나 밤샘 근무를 했거나 몸으로 버틴 사람들의 손. 그 남자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합니다. 저는 본사에서 계약 서류만 들여다보는 사람이었고, 그는 경비나 시설 쪽에서 일했을 사람입니다. 우리가 마주칠 일은 거의 없으니까요. 그런데도 그 남자는 조심스럽게 제 눈치를 봤습니다. 그 눈치가 너무 익숙했습니다. 회사에서 박 전무 아래에 있던 사람들의 눈치. 말을 잘못하면 끝장난다는 걸 몸으로 배운 사람들의 표정. 저는 제 신분을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길어지면 의심이 커지고 의심이 커지면 누군가의 귀에 들어갑니다. 저는 한 문장만 꺼냈습니다. 어제 로비에 계셨던 그 아이를 만나러 왔습니다. 대사는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설명을 늘어놓는 순간 저는 여기까지 온 목적도 잃게 될 테니까요. 아이의 아버지는 잠깐 굳었습니다. 그 굳음 속에는 두 가지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경계와 체념, 또 무슨 일이 벌어지려는가 하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아버지 옆으로 한 걸음 나왔습니다. 로비에서 그랬던 것처럼요. 아이는 저를 똑바로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용감해서가 아니라 두려움을 먼저 배워서 담담한 아이였습니다. 힘없는 집의 아이들은 일찍 어른이 됩니다. 울음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걸 너무 빨리 알아버리니까요. 저는 그 집 문턱을 넘는 순간까지도 망설였습니다. 낡은 문, 낮은 천장, 벽에 금, 한쪽 구석에 정리된 이불. 그런데 방 안은 놀라울 만큼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의 정돈은 보통 버티기입니다. 무너질 것 같아서 더 깔끔하게 붙들어 매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 집 벽에 붙어 있는 종이 한 장을 봤습니다. 구겨진 해고 통지서. 회사 로고가 박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로비 사건이 있기 불과 며칠 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여기서 일했다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내쳐졌다는 뜻이었구나. 그리고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저는 굳이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의 말보다 침묵을 더 오래 듣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침묵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는 회장님이라는 단어를 꺼낼 때 목이 잠겼고 박전무라는 단어는 아예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말하지 않는 건 잊어서가 아니라 겁이 나서입니다. 저는 그제야 퍼즐이 맞기 시작했습니다. 로비에서 박전무가 그토록 흥분했던 이유, 아이 한마디에 계약이 멈춰 선 이유, 그리고 회장님이 지원이라는 말로 1,000억을 꺼낸 이유. 이 아이는 단순한 착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회장님이 필요로 하는 열쇠였고 박 전무가 가장 두려워하는 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이가 제 얼굴을 다시 한번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짧게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오늘 저녁까지 집에 못 가요. 대사는 한 줄이었지만
제 가슴은 그대로 꺼져내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물었습니다. 왜냐고? 어떤 뜻이냐고? 하지만 아이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옆에 놓인 제 가방을, 그리고 제가 숨기듯 쥐고 온 작은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제가 끼워두었던 그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시선이 거기서 멈추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박전무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집 문을 열고 들어온 사실조차 곧 누군가의 귀에 들어갈 겁니다. 그날 저녁 제가 기밀 유출범으로 확정될지 아니면 박전무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할지 그 갈림길이 지금 이 낡은 단칸방 안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그 한마디가 끝나자 방 안 공기가 미세하게 뒤틀렸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집에 못 가요. 저는 그 말을 예감 정도로 받아들이려 했는데 아이의 눈은 예감이 아니라 확정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벌어진 일을 말하듯이요. 저는 그 집에서 바로 나가야 했습니다. 오래 머무는 순간 제가 이곳에 왔다는 흔적이 남습니다. 흔적은 곧 약점이 되고 약점은 박전무에게 먹잇감이 됩니다. 그런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리가 먼저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왜 오늘 저녁이지? 왜 하필 집에 못 가지? 누가 나를 막는 거지? 질문이 꼬리를 물고 달려들었고 그 답은 제 휴대폰이 울리며 바로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회사 인사팀이었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오늘 19시 특별감사 추가 조사. 불참시 중징계. 제가 고개를 든 순간 아이는 제 화면을 보지도 않았는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표정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봐요. 시작됐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이가 말한 집에 못 간다는 건 누가 저를 감금한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돌아갈 집을 박전무가 먼저 망가뜨리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오늘 밤 저는 회사의 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박전무는 더 이상 저를 협박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사라는 단어 뒤에는 늘 같은 결말이 따라옵니다. 파일 압수, 계정 차단, 회사 메신저 접근 금지, 그리고 내부 규정 위반으로 계약 관련 업무에서 배제라는 낙인. 그 낙인이 찍히면 제가 가진 메모 한 장은 증거가 아니라 조작 흔적으로 둔갑합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제 얼굴을 보고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문 쪽을 힐끔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이 불안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지 묻기 전에 먼저 밖을 봤습니다. 좁은 골목 아래쪽 전봇대 밑에 낯선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달동네에 어울리지 않는 새까만 세단. 엔진은 꺼져 있는데 안에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런 차는 저도 회사에서 많이 봤습니다. 법무팀이 움직일 때, 감사팀이 움직일 때, 그리고 박전무 라인이 사람을 정리할 때 늘 저런 차가 있습니다. 조용히 확실하게. 저는 그제야 등골이 식었습니다. 제가 여기 온 것을 누군가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아침에 달동네로 올 때 그 길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제 동선을 잡고 있었고 제가 여기 들어오는 순간 링이 닫혔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그제야 낮게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도 저런 차가 왔다 갔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이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아빠가 해고된 날에도요. 저는 목이 말라 침을 삼켰습니다. 퍼즐 조각이 또 맞췄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단순히 회사에서 일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해고 통지서가 벽에 붙어 있었던 이유가 단순한 구조조정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해고는 누군가의 의도였고 그 의도의 중심에는 박전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충격받은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저를 바라보며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계약서 그거 과장님이 보셨죠? 회사가 넘어가는 문장. 저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그 문장을 제가 발견했는데 이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뿐입니다. 그 문장을 처음 본 사람이 이 집에도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대가는 해고였다는 것.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이 집은 박 전무가 가장 싫어하는 종류의 집이었습니다. 가난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한 번 본 집이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본 사람은 두 가지 중 하나가 됩니다. 침묵하거나 사라지거나. 이 집은 둘 다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있었으니까요. 아이는 침묵하지 못합니다. 보이는 걸 말해버리니까요. 그때 아이가 제 손을 가리켰습니다. 제가 무심코 주머니에서 만지작거리고 있던 봉투, 메모가 들어있던 봉투였습니다. 아이는 그걸 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그거 오늘 뺏길 거예요. 그리고 잠시 멈추더니 더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근데 뺏기면 안 돼요. 그게 박 전무를 감옥에 넣는 첫 단추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세게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는데 아이는 이미 결말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 전무가 감옥에 간다. 제 머리로는 믿기 어려운 말인데 아이는 그 말을 언젠가가 아니라 절차처럼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차의 시작이 오늘 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회사 조사에 그대로 끌려가면 끝입니다. 메모를 빼앗기고 제 입은 봉해지고 저는 범인이 됩니다. 박 전무가 원하는 그림이 완성됩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제가 먼저 안전한 곳에 증거를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누가 봐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로 커져야 합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낮게 물었습니다. 과장님, 회장님이 왜 그 애한테 1,000억을 준다고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그 질문이 제 목을 죄고 있었습니다. 1,000억은 선행이 아닙니다. 1,000억은 입막음이 될 수도 있고 보호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전쟁 자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한숨처럼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그 애를 그냥 불쌍해서 돕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말하면 위험해진다는 침묵. 중반부터 풀어야 한다는 비밀의 무게. 그 순간 골목 아래 검은 세단의 헤드라이트가 한 번 깜빡였습니다. 신호처럼요. 아이의 눈동자가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로비에서 봤던 바로 그 눈빛. 그리고 아이가 말했습니다. 왔어요. 아저씨, 지금부터는 모르는 척 해야 해요. 검은 세단의 헤드라이트가 한 번 깜빡인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숨을 죽였습니다. 그 차는 달동네에 어울리지 않았고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을 찾으러 온 차였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도 내리지 않고 골목 아래에 딱 멈춰서 기다리는 차. 회사에서 수없이 봤던 그림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사람을 불러내고 누군가가 사람을 조용히 데려가고 누군가가 그 사람의 삶을 없던 일처럼 만들 때 늘 저런 차가 등장했습니다. 아이의 말이 다시 귀에 박혔습니다. 지금부터는 모르는 척 해야 해요. 아이의 아버지도 몸이 굳었습니다. 이미 겪어본 사람의 굳음이었습니다. 해고 통지서가 벽에 붙어 있던 이유가 이제야 선명해졌습니다. 이 집은 한 번 당했고 그래서 두 번은 못 당하겠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더 크게 숨을 내쉬고 일부러 더 태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사에서 살아남는 법은 아이러니하게도 같습니다. 겁먹는 사람은 티가 납니다.
티가 나면 표적이 됩니다. 표적이 되면 끝입니다. 저는 봉투를 주머니 깊숙이 밀어넣고 손은 빈손처럼 보이게 바지 옆선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평상에 앉아 있는 척 물 한 컵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릴 것 같아 컵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잠시 후 골목 아래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지 않은 하지만 확실한 발소리. 급한 일이 아니라 확정된 일을 하러 오는 발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두 사람이 섰습니다. 한 명은 낯선 남자, 다른 한 명은 회사에서 본 적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경비팀이 아니라 특별감사팀과 같이 움직이는 외주 보안 쪽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굳지 않게 눈만 가늘게 떴습니다. 머릿속에 이름까지는 떠오르지 않았지만 저 사람의 걸음걸이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누군가를 불러낼 때 항상 뒤쪽에 서 있던 사람. 직접 말을 많이 하지 않지만 마지막에 출입증을 회수하는 사람. 낯선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윤석 씨 댁 맞죠? 대사는 짧아야 한다고 했지만 이 대사는 그대로 나야 합니다. 이 한 문장으로 그들의 목적이 드러났으니까요. 그들은 저를 잡으러 온 게 아니라 윤석 씨를 다시 흔들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집에 누가 드나드는지를 확인하러 온 것이기도 했습니다. 윤석 씨는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최대한 침착했지만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낯선 남자는 웃었습니다. 웃는데 눈이 웃지 않았습니다. 별일은 아니고요. 회사에서 확인할 게 있어서요. 오늘 로비 사건 아드님이 큰 소리를 내셨다면서요. 그 순간 아이가 제 옆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마치 엄마 뒤에 숨는 아이처럼이 아니라 반대로 어른을 가리는 아이처럼요. 아이가 저를 반쯤 가려주자 그 남자의 시선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저를 봤는지 못 봤는지 확신할 수 없게요. 외주 보안이 한 발짝 들어오려 했습니다. 윤석 씨가 막았습니다. 집 안까지는 못 들어옵니다. 낯선 남자가 한숨을 쉬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 들어갈 생각 없어요. 그런데요. 그가 고개를 비스듬히 기울였습니다. 윤석 씨가 요즘 회사 사람들하고 연락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말은 사실 확인이 아니라 압박이었습니다. 윤석 씨는 이미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그럼에도 연락한다는 말이 나오면 그 자체로 누군가의 의심이 생기고 의심은 곧 죄가 됩니다. 그리고 죄가 생기면 아이까지 안전하지 않습니다. 박 전무는 늘 그렇게 움직입니다. 한 사람을 누르기 위해 가족을 건드립니다. 저는 그 방식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윤석 씨가 말문을 닫자 낯선 남자가 마지막 카드처럼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저녁 7시예요. 특별감사 추가 조사. 윤석 씨도 참고인으로 불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인사팀이 보낸 메시지와 정확히 같은 시간. 박 전무는 단순히 저를 조사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와 윤석 씨를 같은 시간대에 묶어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서로를 분리시키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아이를 관리하려는 거겠죠. 낯선 남자는 윤석 씨에게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명함을 내미는 손이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도움을 주는 사람처럼. 하지만 명함은 도움의 상징이 아니라 줄을 세우는 끈입니다. 받는 순간 상대는 묶입니다. 그때 아이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낯선 남자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로비에서 회장을 뚫어보던 그 눈빛이었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짧게,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오늘 밤에 거짓말할 거죠. 낯선 남자의 입꼬리가 순간 멈췄습니다. 그 멈춤이 1초도 안 됐는데 저는 봤습니다. 저건 놀람이 아니라 찔림입니다. 그 남자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위협 대상으로 인식했습니다. 아이가 뭘 본다고 믿든 믿지 않든 이미 그 말 한 줄이 그들의 균형을 흔들었습니다. 낯선 남자는 태연한 척 웃으며 말했습니다. 애가 참 똑똑하네. 그리고 돌아서려다가 마지막으로 윤석 씨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괜히 또 소란 만들지 마세요. 지난번처럼요. 그 지난번이라는 단어가 윤석 씨의 어깨를 무너뜨렸습니다. 해고되던 날, 그날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 집을 기억하고 있고 필요하면 언제든 다시 짓밟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 온 겁니다. 그들이 골목 아래로 사라지자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방 안에 들어오자마자 윤석 씨가 제게 물었습니다. 과장님, 방금 사람들 누구입니까? 저는 한 박자 늦게 말했습니다. 박 전무 쪽입니다. 확실합니다. 말이 끝나자 아이가 제 주머니를 가리켰습니다. 아저씨, 오늘 조사 가면 그거 뺏겨요. 그리고 아저씨도 범인이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은 하나였습니다. 조사에 순순히 끌려가서 희생양이 되느냐, 아니면 오늘 밤 전에 판을 뒤집을 한 장의 확실한 증거를 만들느냐. 저는 윤석 씨를 바라봤습니다. 윤석 씨는 이미 박 전무에게 한 번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회사의 구조를 알고 있고 경비 동선을 알고 있고 사람의 움직임을 읽을 줄 압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박 전무에게는 윤석 씨가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미 잘려나간 사람이니까요. 박 전무는 늘 살아있는 적을 경계하고 죽었다고 생각한 적은 방심합니다.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회사 감사실에 들어가기 전에 박 전무가 가장 숨기고 싶은 장면을 사진이 아니라 움직이는 증거로 잡는다.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요. 지금부터가 진짜예요.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저는 처음으로 회장님이 왜 1,000억을 준다고 했는지의 윤곽을 어렴풋이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은 아이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박 전무와의 전쟁을 시작하는 방패였습니다. 아이를 숨겨야 했고, 아이를 지켜야 했고, 아이가 입을 열 수 있도록 안전한 성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 김 회장님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확실하게 만들려면 우리는 오늘 밤 전에 도망갈 수 없는 증거를 잡아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돌아갈 집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돌아가면 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박 전무가 깔아놓은 판은 단순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제가 감사실로 들어가는 순간 제 휴대폰은 제출되고 제 노트북은 압수되고 제 계정은 차단됩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메모는 뒤늦게 만들어낸 조작으로 취급될 겁니다. 그 시나리오가 너무 선명해서 저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공포가 극에 달하면 사람은 이상할 정도로 냉정해집니다. 윤석 씨는 제 결심을 듣고도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는 이미 한 번 삶을 통째로 뺏겼습니다. 다시 나섰다가 들키면 이번엔 아이까지 위험해집니다. 그럼에도 윤석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 핏줄이 솟았습니다. 그 표정 하나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로비에서 명찰을 뜯기던 굴욕이 그의 안에서 아직 꺼지지 않은 불이었습니다. 저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이라고 해도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한 가지, 박 전무가 움직이는 증거를 남기는 순간을 잡는다.
단순 사진은 빠져나갈 구멍이 많습니다. 각도, 탓, 오해, 합성이라는 말로 얼마든지 흐립니다. 그런데 음성이 담긴 영상은 다릅니다. 얼굴, 목소리, 장소, 시간 모든 게 한 프레임에 묶입니다. 그건 부정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박 전무가 교활한 만큼 증거도 교활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제가 가진 정보는 제한적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오늘 밤 박 전무는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그가 정리를 끝내는 날이니까요. 제가 감사실에 묶여 있는 사이 그는 다른 쪽에서 거래를 마무리할 겁니다. 그 거래가 무엇이든 그건 회사 자산과 연결되어 있고 그 자산은 박 전무의 탈출구입니다. 윤석 씨는 회사 동선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누가 퇴근 후 어디로 빠지는지, 어떤 엘리베이터를 타는지, 어떤 주차 구역에 어떤 차가 서는지. 경비원은 보고도 말하지 않는 직업이지만 대신 모든 걸 기억하는 직업입니다. 윤석 씨는 잠깐 생각하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박 전무차는 지하 2층, 시구역 끝입니다. 늘 같은 자리였습니다. 그 한마디로 저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우리는 강남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저와 윤석 씨가 함께 움직이면 눈에 띌 수 있기에 윤석 씨는 자전거로 먼저 움직이고 저는 택시를 끊어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 내리기로 했습니다. 서로 연락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길게 하면 흔적이 남습니다. 흔적은 박 전무의 먹이입니다. 그리고 아이는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전쟁에 끼지 않아야 했습니다. 윤석 씨가 아이를 남겨두고 나오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압니다. 하지만 아이는 나오는 순간 위험해집니다. 박 전무는 이미 아이를 변수로 인식했습니다. 변수는 가장 먼저 제거됩니다. 그래서 아이는 달동네 집에 남았고 대신 저에게 한 가지를 줬습니다. 아주 작은 종이 쪽지였습니다. 거기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박 전무는 오늘 밤 웃으면서 칼을 꺼내어 종이를 쥔 손이 저릿했습니다. 이 아이의 말은 언제나 불길할 정도로 정확했으니까요. 저녁 6시 20분 지하 주차장 진입로 앞에서 저는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차들이 쉴 새 없이 들어오고 나왔고 경비의 눈은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윤석 씨가 말한 시구역 끝은 비교적 어둡고 카메라 사각이 생기는 자리였습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거래가 있고 거래가 있는 곳에 박 전무가 있습니다. 6시 43분 그 차가 움직였습니다. 검은 세단. 번호판은 기억해 두었던 그대로였습니다. 차가 천천히 올라오더니 출구를 나가자마자 방향을 꺾었습니다. 저는 몇 초 늦게 따라붙었습니다. 너무 가까이 붙으면 들키고 너무 멀면 놓칩니다. 숨을 죽인 채 속도를 맞췄습니다. 차는 예상과 달리 회사에서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근처의 고급 일식집 거리로 들어갔습니다. 불빛이 과하게 밝고 간판이 과하게 조용한 곳. 그런 곳이 늘 위험합니다. 겉으로는 식사지만 실제로는 거래가 이루어지니까요. 윤석 씨는 이미 그곳 주변에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한 블록 뒤에 세우고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7시 3분 박 전무가 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박 전무의 걸음걸이는 평소 회사에서 보던 것과 달랐습니다. 회사에서는 늘 조금 굽혀 걷습니다. 회장 앞에서는 더 굽히죠. 그런데 지금 그는 어깨가 펴져 있었습니다. 고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비서가 아니라 주인의 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가에는 확실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 밤이 이미 자기 승리라고 확신하는 사람처럼. 윤석 씨가 손짓을 했습니다. 저기 뒷문.
박 전무는 정문이 아니라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뒷문은 늘 같은 의미입니다. 공식이 아니라 비공식, 기록이 아니라 그림자. 그는 잠깐 주변을 둘러봤고 경계는 생각보다 느슨했습니다. 그는 이미 저를 감사실로 묶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저는 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소리, 진동, 모두 꺼져 있었습니다. 화면 밝기, 최소로 낮췄습니다. 촬영, 영상으로 연속으로 끊기지 않게. 윤석 씨가 먼저 자리를 잡고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각도를 맞췄습니다. 오래된 담벼락 틈 사이로 뒷문 앞이 정확히 보였습니다. 그리고 7시 11분 박 전무가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그 상대는 회사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장 차림하지만 회사에서 보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악수했고 박 전무는 작은 USB 같은 것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제 손끝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이게 진짜구나. 박 전무의 입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멀리 있었지만 윤석 씨가 귀를 세웠고 동시에 저는 영상 줌을 조금 당겼습니다. 바람 소리, 자동차 소리, 골목의 웅성거림 사이로 박 전무의 목소리가 끊겨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박 전무를 회사에서 쫓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감옥으로 보낼 수 있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박 전무가 갑자기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확히 제가 숨어 있는 방향으로요. 그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누가 보고 있어?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었고 화면이 흔들릴 뻔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증거를 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박 전무가 먼저 우리를 잡을까요? 누가 보고 있어? 박 전무의 입술이 그렇게 움직인 순간 제 머릿속은 새하얘졌다가 곧바로 냉정해졌습니다. 공포는 몸을 굳게 만들지만 동시에 살아남기 위해 사람을 계산하게 만듭니다. 박 전무는 감각이 빠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감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늘 정보를 먼저 쥐고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개를 돌렸다는 건 누군가가 그에게 신호를 줬다는 뜻입니다. 제가 숨은 위치를 정확히 집어낸 게 아니라 누군가가 저쪽이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그 사실이 더 무서웠습니다. 박 전무 혼자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니까요. 저를 미끼로 감사실에 묻고 동시에 밖에서는 감시를 붙이는 이런 동시 작업은 혼자 못합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즉시 껐고 몸을 벽에 더 붙였습니다. 윤석 씨도 반사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짧은 움직임조차 들킬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골목은 조용한 편이었고 고급 일식집 뒷길은 유난히 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작은 돌 하나 밟아도 소리가 납니다. 숨소리도 납니다. 박 전무는 아무 말 없이 몇 초간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그 몇 초가 제겐 몇 분처럼 길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상대와 대화를 이어가려는 듯 고개를 돌리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확신하지 못한 겁니다. 확신했으면 바로 사람을 불렀을 겁니다. 박 전무는 원래 확실한 것만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의심만 있는 상태. 그럼 제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지 않게 제가 먼저 사라진다. 저는 천천히 뒤로 빠져나왔습니다. 미친 듯이 뛰고 싶었지만 뛰는 순간 끝입니다. 박 전무의 눈이 흔들리던 그 순간 오히려 저는 더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사람은 뛰는 움직임에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조용히 사라지면 착각으로 남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담벼락을 따라 돌아 나오는 순간
윤석 씨가 아주 낮게 속삭였습니다. 영상 잡았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기쁨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잡은 게 아니라 겨우 시작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박 전무가 보고 있다는 의심을 했다는 건 오늘 밤 더 예민해질 수 있다는 뜻이고 더 예민해진 박 전무는 증거를 지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영상은 중간에서 끊깁니다. 중간은 공격에 약합니다. 박 전무는 일부만 잘라낸 영상이라고 우길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찍어야 합니다. 거래의 결말까지, 목소리까지, USB의 내용까지. 윤석 씨는 반대로 판단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지금 빠집시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빠지면 박 전무는 오늘 밤에 더 큰 정리를 합니다. 저를 감사실에서 죄인으로 만들고 동시에 밖에서는 자신이 남긴 흔적을 없앨 겁니다. 우리는 그의 이중 작업을 끊어야 했습니다. 증거만 들고 도망치는 게 아니라 증거가 살아있는 상태로 터지게 해야 합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진동도 없이 화면만 켜졌습니다. 미리 설정해둔 특정 번호만 화면에 뜨게 해둔 겁니다. 발신자는 회사 법무팀의 내부 번호였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받는 순간 위치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신 저는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7시 감사 출석 확인. 미출석 시 즉시 직권 면직 절차. 박 전무는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상관없이 저를 정해진 시간에 감사실로 끌고 들어가려 합니다. 그래야 공식 기록이 남고 그 기록 위에 범인이라는 문장을 써넣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 순간 아이의 쪽지가 떠올랐습니다. 박 전무는 오늘 밤 웃으면서 칼을 꺼내요. 웃으면서 칼을 꺼낸다는 건 겉으로는 친절하고 절차적인 얼굴을 유지한 채 사람을 찌른다는 뜻입니다. 박 전무의 칼은 물리적인 칼이 아니라 서류와 규정과 루머였습니다. 저를 불참으로 만들고 절차상 징계로 처리하고 그 뒤에는 기밀 유출이라는 낙인을 박아버립니다. 그때 윤석 씨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과장님 저쪽. 박 전무 쪽 뒷문에서 사람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아까 악수했던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회사 건물에서 자주 보던 외주 보안 그 남자였습니다. 달동네에서 명함을 내밀던 그 사람. 그가 여기까지 왔다는 건 단 하나입니다. 박 전무가 의심을 확인하려고 사람을 보냈다. 외주 보안은 골목을 천천히 훑쳤습니다.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면서요. 그의 눈은 바닥을 보고 벽을 보고 차량을 보고 사람의 흔적을 찾는 눈이었습니다. 그 눈을 저는 너무 잘 압니다. 회사에서 출입 기록이 어긋났을 때, 서버실에 누가 들락거렸을 때 늘 저 눈이 돌아다녔습니다. 윤석 씨가 속삭였습니다. 이대로면 들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여기서 들키면 끝입니다. 제 영상은 뺏기고 윤석 씨는 또 업무방해로 걸리고 아이는 다시 표적이 됩니다. 그러니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지금 하나를 잃더라도 하나를 살리는 선택. 저는 윤석 씨에게 제 휴대폰을 넘겼습니다. 이걸 들고 먼저 빠지세요. 영상이 핵심입니다. 윤석 씨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과장님은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외주 보안이 고개를 돌리는 타이밍을 봤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저는 시간을 벌 겁니다. 시간을 벌면 윤석 씨가 영상 파일을 안전하게 옮길 수 있습니다. 최소 2군데 이상으로. 클라우드, 외장 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전달. 박 전무는 한 곳만 지우면 끝나는 구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여러 곳에 퍼뜨려야 합니다. 그래야 박 전무의 칼이 무뎌집니다. 윤석 씨는 잠깐 머뭇거렸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배운 게 많았습니다. 살릴 것을 먼저 살린다. 윤석 씨는 제 휴대폰을 품에 넣고 골목 반대 방향으로 천천히 빠졌습니다. 저는 반대로 일부러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벽에 손이 스치는 소리, 아주 작은 돌이 굴러가는 소리. 외주 보안의 머리가 즉시 돌아왔습니다. 그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도망자가 아니라 지나가던 사람처럼 보이게 움직였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전화하는 척하며 골목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가 뒤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발소리가 뒤에서 따라붙었습니다. 그 발소리가 가까워질수록 제 심장은 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골목 끝 가로등 아래. 그는 제 등을 향해 낮게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그가 제 얼굴을 봅니다. 제 얼굴을 보면 끝입니다.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손아귀 힘이 꽤 셌습니다.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일부러 비틀거리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제 목소리는 커야 했습니다. 골목은 좁고 소리는 위로 울립니다. 큰 소리를 내면 주변 사람들이 창문을 열고 봅니다. 그 순간부터 조용히 처리가 어려워집니다. 박 전무가 싫어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일이 커지는 것. 외주 보안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창문 하나가 열리고 누군가의 시선이 내려꽂혔습니다. 그는 저를 더 잡아 끌지 못했습니다. 대신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여기서 뭐 했습니까? 저는 끝까지 모른 척 했습니다. 택시 기다렸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는 몇 초간 저를 노려보더니 마지못해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등을 돌려 다시 일식집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윤석 씨가 안전하게 빠졌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제 또 다른 휴대폰 예비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발신자가 믿기지 않는 이름이었습니다. 김 회장 비서실. 그 짧은 표시를 보는 순간 목 뒤가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락이 아닙니다. 박 전무와의 싸움이 이제 회장님 라인까지 완전히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전화 한 통이 드디어 왜 1,000억을 지원하느냐의 진짜 이유를. 김 회장 비서실이라는 표시를 보는 순간 저는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시간에, 이 타이밍에 제 번호로 연락이 온다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저를 찾고 있었고 그 누군가는 박 전무의 판이 완성되기 전에 저를 끌어올리려는 겁니다. 저는 곧바로 주변을 확인했습니다. 골목 끝, 사람 그림자, 차량 불빛. 아무도 제 통화를 훔쳐보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에만 예비폰을 귀에 붙였습니다. 비서실의 목소리는 짧고 단정했습니다. 지금 어디십니까? 김 회장님이 직접 뵙자고 하십니다. 대사 한 줄이었지만 그 안에는 명령이었습니다. 선택지가 없는 명령. 보통 직원이 회장과 만나는 건 꿈 같은 일이지만 지금은 꿈이 아니라 전쟁의 호출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답했습니다. 저 오늘 19시 특별감사 출석 통보를 받았습니다. 비서실은 잠깐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장님이 부르십니다. 감사실로 가시면 돌아오지 못할 겁니다. 그 말이 저를 관통했습니다. 회장님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박 전무가 깔아놓은 정리의 구조를. 그런데 회장님이 왜 이제 움직였을까요? 왜 하필 로비에서 1,000억이라는 폭탄을 던진 직후에야? 비서실은 장소를 짧게 알려줬습니다. 회사 본관이 아니라
본관에서 차로 10분 떨어진 조용한 별관. 회장님이 외부 인사와 비공식으로 만날 때 쓰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택시를 불러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택시가 도로를 달리는 동안 머릿속에서는 하나의 그림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회장님은 이미 박 전무를 의심하고 있었다. 단지 확신할 증거가 없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회장님은 아이를 이용한 겁니다. 아니, 이용이 아니라 아이를 확인 장치로 삼은 겁니다. 별관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했고 출입도 최소였습니다. 현관에서 제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회사의 일반 보안과 달랐습니다. 이곳은 회장님이 믿는 자기 사람만 움직이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회사 안에는 이미 두세 개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회사, 그리고 회장님이 따로 지키는 회사. 문이 열리고 저는 작은 응접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김 회장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보다 더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은 제 인사보다 먼저 제 손을 보았습니다. 제가 주머니에 넣어둔 봉투, 그리고 그 봉투를 감싸준 손. 회장님은 말했습니다. 그걸 아직 가지고 있군요. 저는 놀랐습니다. 회장님이 제 메모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회장님은 제가 무엇을 발견했는지도 대략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회장님은 더 이상 뜸 들이지 않았습니다. 저를 앉히고 물 한 잔도 건네지 않은 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박 전무가 오늘 밤 당신을 감사실로 묻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추측은 했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회장님은 낮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본 문장. 그 문장 때문에요. 그 한마디에 방 안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회장님이 알고 있던 겁니다. 회사가 넘어가는 문장. 제가 우연히 발견한 게 아니라 이미 회장님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박 전무를 잡을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회장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아주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 전무는 회사를 팔려는 게 아닙니다. 회사를 비워서 넘기려는 겁니다. 저는 등줄기에 땀이 났습니다. 비워서 넘긴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핵심 기술, 데이터, 계약권, 서버, 미래 수익 그런 것들을 먼저 빼돌리고 껍데기만 남긴 채 매각해버리는 겁니다. 매각이 성사되면 모든 책임은 절차대로 처리되고 박 전무는 이미 다른 곳으로 빠져나갑니다. 이게 그의 진짜 탈출 계획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책상 위에 서류 하나를 꺼내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본 문장과 같은 종류의 조항이 있었습니다. 더 치밀했고 더 악랄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은 말했습니다. 제가 왜 로비에서 1,000억이라고 했는지 궁금했겠죠. 저는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그 돈은 아이에게 주는 돈이 아닙니다. 아이를 지키는 돈입니다. 그 말이 꽂혔습니다. 지키는 돈. 회장님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박 전무는 아이를 두려워합니다. 아이가 한마디만 더 하면 박 전무는 거짓말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박 전무는 아이를 사라지게 만들 겁니다. 조용히, 흔적 없이.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표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표적은 제가 아니라 아이였습니다. 박 전무가 움직인 이유는 저를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를 없애기 위한 길목에 제가 우연히 끼어든 것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1,000억을 걸었습니다. 전 직원이 보게, 언론이 보게, 세상이 보게.
회장님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아이에게 손을 대는 순간 박 전무는 돈이 아니라 세상과 싸워야 하니까요. 그제야 저는 이해했습니다. 1,000억은 선행도 쇼도 아니었습니다. 보호막이었습니다. 아이를 공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보호막. 돈이 크면 클수록 사람들의 눈이 몰립니다. 눈이 몰리면 박 전무는 손을 못 댑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돈은 회장님이 박 전무에게 던지는 경고였습니다. 건드리면 끝이다. 회장님은 저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진 메모는 아직 약합니다. 박 전무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 겁니다. 하지만 오늘 밤 그 구멍을 닫을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회장님은 한 단어를 뱉었습니다. 영상.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윤석 씨가 들고 빠져나간 그 영상. 회장님이 그것까지 예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석 씨가 영상 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그 말과 동시에 응접실 문이 열렸습니다. 제가 본 적 없는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양복 차림의 남자 둘, 그리고 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회사 직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는 사람들의 눈빛이었습니다. 회장님이 낮게 말했습니다. 내부 감사가 아니라 외부 수사 라인을 움직입니다. 박 전무가 오늘 밤 도망갈 수 없게.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회장님은 단순히 박 전무를 해고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박 전무를 감옥에 보내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옥행의 마지막 열쇠가 바로 움직이는 증거였습니다. 회장님은 마지막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밤 박 전무를 끝까지 끌어낼 수 있습니까? 저는 대답 대신 주머니 속 봉투를 꺼냈습니다. 제가 발견한 문장, 제가 기록한 시간, 제가 저장해둔 번호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미 돌아갈 길은 없습니다.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비서실이 제게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윤석 씨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영상 업로드 완료. 그런데 누가 우리 뒤를 밟고 있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우리가 증거를 살렸지만 박 전무는 이미 눈치를 챈 겁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하나뿐입니다. 오늘 밤 누가 먼저 문을 잠그느냐. 박 전무가 도망치기 전에 우리가 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울 수 있느냐. 윤석 씨의 메시지 한 줄이 제 심장을 다시 조여왔습니다. 영상 업로드 완료. 그런데 누가 우리 뒤를 밟고 있습니다. 증거는 살렸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살아있다는 건 동시에 누군가가 죽이려 든다는 뜻입니다. 박 전무는 자기 판이 흔들리는 순간 가장 먼저 흔적을 지우고 사람을 막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람을 막는 방식은 늘 똑같습니다. 법과 절차라는 얼굴로, 실제로는 폭력보다 더 잔인한 방법으로요. 김 회장님은 제 표정만 보고도 상황을 알아차렸습니다. 회장님은 물컵을 한 번도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로 비서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윤석 씨 위치 확보. 즉시 보호 인력 부처. 짧은 문장, 군더더기 없는 명령.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회장님은 이미 사람을 잃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잃지 않으려는 겁니다. 회장님은 제게 두 가지를 동시에 요구했습니다. 첫째, 제가 가진 봉투의 내용, 제가 발견한 문장과 경로 관련자를 즉시 정리해 회장님 측 법무라인에 넘길 것. 둘째, 오늘 밤 7시 감사실 출석을 정상적으로 하고 거기서 박 전무의 마지막 실수를 끌어낼 것. 저는 순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감사실에 들어가면 끝이라면서요.
회장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끝나는 건 당신이 혼자 들어갈 때입니다. 오늘은 다릅니다. 회장님이 테이블 위에 작은 이어피스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외부 수사 라인과 연결되는 장치입니다. 감사실은 회사 아니지만 오늘 밤부터 그 방은 회사의 방이 아닙니다. 회장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박 전무가 당신을 범인으로 만들려면 당신 입에서 자백이 나와야 합니다. 그걸 끌어내려고 오늘 밤 그들은 어떤 방법이든 쓸 겁니다. 그 순간이 박 전무의 끝입니다. 그제야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희생양이 되는 밤이 아니라 제가 미끼가 되는 밤입니다. 회장님은 저를 살리면서 박 전무가 자신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방식 조사, 압박, 유도, 회유로 스스로 무덤을 파게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이어피스를 귀에 꼈습니다. 아주 미세한 잡음 뒤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확인. 음성 수신됩니다. 그 목소리는 회사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수사라는 단어가 묻어있는 톤이었습니까? 그때 회장님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절대로 영웅처럼 굴지 마십시오. 무너진 척 하세요. 겁먹은 척 하세요. 흔들리는 척 하세요. 회장님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덧붙였습니다. 박 전무는 강한 사람을 피하지만 약한 사람을 먹습니다. 오늘 밤 그가 먹으려 드는 순간 우리가 덫을 닫습니다. 저녁 6시 58분 저는 감사실 앞에 섰습니다. 손바닥이 차가웠습니다. 복도 끝에는 CCTV가 있었고 문 앞에는 보안팀이 서 있었습니다. 보안팀장 얼굴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박 전무 라인이었습니다. 그가 얇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출석하셨네요.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부러 더 작아 보이게 어깨를 말아쥐고 목소리도 낮췄습니다. 저 정말 억울합니다. 저 때문이 아닙니다.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게 바로 이런 문장이라는 걸요. 억울하다는 말은 곧 설명으로 이어지고 설명은 곧 모순으로 이어지고 모순은 곧 자백으로 몰립니다. 감사실 안은 차가웠습니다. 형광등 불빛, 흰 벽, 낮은 의자, 그리고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두 사람. 한 명은 인사팀, 한 명은 법무팀. 그리고 문이 닫히고 잠깐 뒤 박 전무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완벽한 표정이었습니다. 분노도 당황도 아닌 연민의 표정. 사람을 무너뜨릴 때 가장 잔인한 표정입니다. 고생 많았어요. 그는 아주 짧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으며 덧붙였습니다. 당신이 협조만 하면 이 일 조용히 끝낼 수 있습니다. 저는 일부러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입술을 떨게 했습니다. 제가 뭘 협조해야 합니까? 박 전무는 천천히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기밀 유출 및 내부 정보 외부 반출 자인서. 그 종이 한 장을 보는 순간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박 전무가 사람을 죽이는 칼. 서류로 사람을 베는 칼. 그는 제가 사인만 하면 모든 걸 절차대로 끝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박 전무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당신이 이걸 사인하면 가족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서 제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가족. 그는 이미 제 가족도 들여다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윤석 씨 가족까지도, 아이까지도. 이건 협박이 아니라 예고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제가 사인하면 정말 끝납니까? 박 전무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끝납니다. 당신만 조용히 사라지면요. 그 순간 이어피스에서 아주 작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지금입니다. 유도하세요.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박 전무가 가장 좋아하는 함정, 자기 입으로 말하게 하는 함정으로 그를 끌어당겼습니다. 전무님, 그러면 제가 그 문장도 모르는 걸로 해야 합니까? 박 전무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무슨 문장? 그의 목소리가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는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문장이라고 되물었습니다. 이미 그가 알고 있는 문장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일부러 더 무너진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제가 우연히 봤던 회사 자산을 매각하는 조항이요. 핵심 기술이 별도 이전된다는. 박 전무의 눈빛이 순간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웃음을 지었지만 그 웃음은 더 이상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그건 당신이 알 필요 없는 문장입니다. 그 말이 곧 자백이었습니다. 없다가 아니라 알 필요 없다는 말. 회사의 정상적인 임원이 직원에게 정상적으로 할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다음 한 줄을 더 끌어냈습니다. 그럼 제가 본 건 맞는 거네요. 박 전무가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맞든 아니든 당신 입은 오늘 여기서 닫히는 겁니다. 그 순간 감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쾅!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 앞에 김 회장님이 서 있었습니다. 단독이 아니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낯선 사람들, 회장님 별관에서 봤던 그 라인과 함께였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서류가 있었고 그들의 눈에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박 전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인사팀과 법무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여긴. 김 회장님은 그 말을 자르며 박 전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여긴 내 회사고 내 직원이 조사를 받는 곳이지.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방이 아니다. 그 한마디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회장님은 제게 시선을 한 번 주고 박 전무에게 다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박 전무, 당신이 오늘 밤 서명시키려던 그 종이, 그리고 당신이 오늘 낮에 움직이던 그 거래. 회장님이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 감사실 벽면 모니터가 켜졌습니다. 윤석 씨가 올린 영상이었습니다. 고급 일식집 뒷문, 박 전무가 USB를 건네는 장면, 그리고 선명한 목소리. 서버 전체, 연구개발 자료, 고객 정보, 미공개 특허까지 전부 들어있습니다. 그 목소리가 방 안을 때리는 순간 박 전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가 가장 싫어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기 말이 자기 얼굴로, 자기 목소리로 남아버린 상황. 회장님은 끝까지 차분했습니다. 이 영상은 이미 외부로 넘어갔다. 지울 수 없다. 그리고 회장님은 마지막 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로비에서 아이를 사귀라고 만들려 했던 순간부터 난 준비했다. 그제야 저는 알았습니다. 왜 회장님이 로비에서 공개적으로 1,000억을 선언했는지. 그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였고 동시에 박 전무를 공개 무대에 끌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박 전무는 은밀한 곳에서는 강하지만 공개적인 곳에서는 약합니다. 세상에 눈이 붙으면 그의 손이 묶입니다. 그리고 그 눈이 붙은 순간부터 회장님은 박 전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박 전무는 마지막까지 발악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회사의 미래를. 그러나 그 말은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경찰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이었습니다. 회장님이 별관에서 말했던 그 외부 라인이 실제로 움직인 겁니다. 박 씨, 업무상 배임 및 산업기술 유출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 순간 박 전무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가 쓰러지듯 주저앉는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남들을 무릎 꿇렸겠지.
서류로, 규정으로, 루머로. 그런데 오늘은 자기 자신이 그 방식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사이다는 이렇게 옵니다. 큰 소리 한 번 치지 않아도 정의는 기록으로 글을 꺾습니다. 박 전무가 끌려나가려는 순간 회장님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버릴 때는 쉬웠겠지. 하지만 사람은 버린다고 끝이 아니다. 버린 사람이 너를 무너뜨린다. 박 전무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경찰이 아니라 회장님도 아니라 아이를 떠올린 두려움이었습니다. 로비에서 맑은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그 10살짜리 아이. 그 아이가 말했죠. 도둑이 바로 옆에 있는데 왜 같이 다녀요? 그리고 그 한마디가 결국 박 전무를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난 뒤 회장님은 저를 별관으로 다시 불렀습니다. 저는 아직도 숨이 가빴습니다. 세상이 너무 빠르게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회장님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아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윤석 씨 집에 있다고 했습니다.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지킨다. 그때 저는 마침내 로비에서 던진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았습니다. 이 아이에게 1,000억을 지원해 주세요. 그것은 돈을 주겠다는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전체를 향한 선언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건드리지 마라. 이 아이는 내가 지킨다. 그리고 동시에 회장님 자신의 속죄였습니다. 박 전무를 곁에 두고도 알아채지 못한 자신에 대한 속죄. 진실을 알아보는 눈을 가진 아이를 이번만큼은 절대로 잃지 않겠다는 다짐. 며칠 뒤 박 전무는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조용히 정리됐습니다. 겉보기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내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썩은 줄을 잘라냈고 사람을 지키는 줄을 새로 묶었습니다. 윤석 씨는 복직했습니다. 아니, 복직이 아니라 승진했습니다. 더 이상 문 앞을 지키는 경비가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제 이름이 더럽혀지기 전에, 제 인생이 꺾이기 전에 회장님 덕분에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회장님이 윤석 씨 집으로 직접 찾아왔던 날, 아이가 회장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맑은 눈은 처음과 똑같았습니다. 회장님은 아이 앞에 무릎을 굽히고 말했습니다. 내가 약속하마. 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세상이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그 순간 아이는 조용히 회장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회장님 얼굴 해가 떴어요. 그 말이 끝나자 회장님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돈이 아니라 누가 누구를 지키기로 결심하느냐에서 바뀐다는 걸요. 오늘 이야기의 끝은 여기지만 이 아이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 맑은 눈이 앞으로 또 누구를 살릴지, 그리고 어떤 썩은 사람들을 또 무너뜨릴지, 그건 이제 세상이 함께 지켜볼 일이 되었습니다.